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하듯이 투자도 투자 레시피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바 퀀트 투자입니다. 오늘 이 퀀트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지금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계신 강환국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책이 곧 출간될 텐데. 네. 제가 이제 미리 주신 PDF 파일 잘 봤습니다. 아, 네. 예. 사실 책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내용 보니까 이 퀀트 투자를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15분, 그 다음에 연복리 수익률 15%, 그리고 상당히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손실은 15% 이하로 유지되는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이건 우리 작가님 개인 체험도 입증을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한 달에 15분 이상 투자를 안 하고요. 네, 복리 15% 정도 본 것 같고, 예. 최근에는 15% 이상 손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체험으로 입증된 이제 투자네요. 네. 사실 제 체험으로 입증되었기도 하고, 소위 백테스트, 그리고 과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 작가님의 체험을 자세하게 이제 공유하면서 이 돈 버는 법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 퀀트라는 용어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아직은 좀 그래도 낯선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퀀트라는 말만 들으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수학이 들어갈 것 같아 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을 만들면은 우리가 레시피를 가지고 보통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이제 한 번도 안 해봤고 평생 안 할 것 같은데 저보고 식당을 하라라고 하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레시피를 가져와서 요리를 하게 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인만의 투자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검증된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바로 그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 사례를 한번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가장 간단한 레시피는 자산 배분 레시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자산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그 100을 4등분해서 4분의 1은 주식, 4분의 1은 채권, 4분의 1은 금, 4분의 1은 현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레시피인데요. 이런 거를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뒤에서 이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규칙에 기반한 투자,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네. 퀀트 투자 장점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장점이라는 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퀀트 투자 전략들은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높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왜 복리 15% 이상이고 한 달에 15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시간을 별로 투입을 안 하고 주가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우리는 레시피가 있으면은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 과거에 투자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백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퀀트 투자의 큰 장점이 하나 됩니다. 그밖에 장점? 또 하나 있는 거는요. 저는 인간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퀀트 투자는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 두뇌를 투자에서 많이 빼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 이제 몇 가지 들어봤는데, 네. 이른바 이제 백테스트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물론 과거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지만. 이게 알고리즘이 이제 먹힐 것인지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일 텐데 이거 프로그래밍 뭐 할 줄 몰라도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그 프로그래밍은 전혀 못하고요.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엑셀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데이터를 전부 다 다운받아가지고 엑셀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퀀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심리 부분은 사실 좀 자세히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주목한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콘트에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제 인간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투자에 도무지 이게 맞지 않게 진화를 했다. 네. 여러 가지 편향이 작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망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우선 이게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편향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게 유일한 진리인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0개 종목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 종목에서 다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깨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종목이 있고 깨지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버는 종목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고 깨지는 종목에서는 덜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정반대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는 주식도 있고 깨지는 주식도 있는데 그 기자님은 예를 들면은 제가 1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얘가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손절을 보통 하십니까? 뭐 사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럼 90원에서 7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손절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런 고민할 만큼 액수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손실을 안 하고요. 손실이 점점 커져도 언젠가는 본전으로 가겠지라고 이제 손절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거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손절을 하면은 우리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하고 손실이 점점 커지게 냅둡니다. 예. 근데 이때 반대로 이제 100원짜리 주식이 올라가지고 이제 110원이 되고 120원이 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거를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12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본전 밑으로 떨어지면은 너무너무 짜증날 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을 보고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팔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벌 때는 조금씩 벌다가 깨질 때는 크게 깨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했는데 예. 우리는 늘 수익은 짧게 그리고 손실은 길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퀀트는 규칙을 세우고 네. 또 규칙을 따라하는 거니까 이제 편향에 빠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단점을 좀 극복하기 쉬운 투자법이다. 이런 논리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이대로 실천을 하면 모르는데 네. 사람의 이게 또 본성이라는 게 자꾸 그거를 뭘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퀀트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라는 게 우리의 심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계속 사고 파는 것보다는 우리의 심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정확히 맞습니다. 이 퀀트라는 것도 퀀트 전략처럼 레시피대로 그냥 기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늘 거기 개입해가지고 조금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마련이죠. 네. 뭐 그런 걸 가리키는 편향 명칭은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편향을 이제 통제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일에 개입하면은 결과가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이죠. 그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경험상 네. 이제 규칙에 충실하게 뭐 스스로를 강제하기 위해서 네. 그런 통제 편향을 좀 나는 이런 노하우로 좀 극복한다. 네.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공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 전략에 개입을 직접 한 적도 몇 번 있고요. 예.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한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았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퀀트 투자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뭐
연봉이 50% 60% 버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개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내 전략보다 내가 못하더라.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심판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자기 뭐 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투자 전략에 개입을 하지는 않는데 야, 너 제대로 하고 있니?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은 쓰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제가 개입하면서 깨지고 나가지고 개입하면은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스스로 깨달은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잃고 네, 그렇죠. 돈을 잃는 것도 굉장히 큰 레슨이 됩니다. 엄청 네. 마음 상한 다음에 네,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그 확립된 그런 방법을 찾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전략에 20개 종목을 사는데 제가 50개 종목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또 한번 옥석을 가리겠다. 그래서 20개 종목을 추려서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버린 30개 기업의 주식 수익률이 제가 이제 선택한 20개보다 늘 높더라고요. 그때 좀 많은 걸 느꼈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자의성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렇죠. 자의성 개입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퀀트 투자 목표, 당연히 뭐 모든 투자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이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버는 것만 생각하지 손실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퀀트 투자할 때도 어떤 그런 사전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이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니니까 말이죠. 네. 뭐 퀀트 투자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에만 투자를 하면은 그 요즘 같은 하락장이 오거나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더 큰 하락장이 오면은 우리가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뭐 100개 주식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면은 그 주식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가 그 상당 부분 손실을 만회할 수가 있는데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또는 이제 실물 자산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고요. 원화에만 투자하지 않고 달러화에도 같이 투자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버는 거기는 한데 사실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를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때 본인이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식이 떨어지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 자산 대비 손실이 20%가 넘어가면은 이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는다는 거는 내 돈이 이제 100원에서 80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본전 만회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빨리 본전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제 내 돈이 100원에서 8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그 전략을 버리고 이제 비우량주, 소위 우리는 잡주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를 사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코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선물 옵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해외 선물 옵션까지 건드려가지고 이제 건강도 버리고 이제 돈도 다 날리고 나중에는 오기로 신용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100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큰 손실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큰 손실이 발생하면은 본전 만회 심리 때문에 무리스러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원이 이제 50원이 되었다. 반토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50% 손실을 본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려면은 100%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냥 100원이 50원으로 떨어졌으면은 그 50원이 다시 2배가 되어야지 다시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100원이 20원이 되었다. 마이너스 80%를 기록했다 하면 우리는 5배를 벌어야지 다시 본전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2배, 5배 버는 게 쉽지는 않죠. 그건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이 커지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수학적으로도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손실을 피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심리적인 이유, 수학적인 이유. 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하는 것도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피하는 구체적인 퀀트 투자할 때 네. 손실을 피하는 구체적인 노하우는 뭐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MDD를 축소하는 거, MDD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MDD라는 거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걸 줄인 말이고요. 그 최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IMF 때 75% 정도 손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94년에 코스피 지수가 1100이었는데 그게 26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은 볼 수 있었던 최대 손실이 75%다. 그게 이제 우리의 MDD거든요.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손실이 커지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MDD를 무조건 20%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를 잡은 이유가 뭐죠? 경험상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손실이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20%? 그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퀀트라는 게 일종의 투자 알고리즘이고 네. 수식인데, 그럼 수식이라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뭐 어떤 걸 대입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 결과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는 건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뭐 형편에 따라서 또 다 다를 네. 거고요. 이게 목표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언제 은퇴를 하고 싶은가, 내 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이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낙원 계산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뭐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인가 보죠. 네, 그렇죠. 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낙원 계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의 보유 자산 같은 걸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가, 예. 뭐 1억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예. 1억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월 1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 1,20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은퇴 시기는 뭐 20년 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로 이제 벌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1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건 연복리입니까? 네, 그렇죠. 연봉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딱 알려주는 게, 그러면 너는 20년 후에 은퇴를 할 때 그 자산이 15.16억 원이 될 것이고, 이거 가지고 은퇴 후에 490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다라고 얘가 이제 알려줍니다. 예. 이제 이 490만 원은 지금 가치로 490만 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20년 후에 490만 원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오케이. 그럼 내가 월 490만 원으로 이제 충분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난 20년 동안에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 수익을 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월 500은 너무 부족해. 나 안 되겠어. 난 더 벌고 싶어. 나 월 1,000만 원이 필요해. 예.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 명목 수익률을 제가 조금씩 변경을 해보면 됩니다. 예. 11%, 12%, 13%.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20년 후에 은퇴해서 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률 한 13% 정도 내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 낙원 계산기가 알려줍니다. 잠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퀀트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확립된 뭐 절차 또 표준적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퀀트 투자를 하는데 늘 똑같은 4가지 스텝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일단 뭔가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조건을 이제 충족한 기업이 이제 수익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 가설이 맞는가 백테스트를 돌려봐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이 A라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최근 과거 뭐 10년, 20년 동안에 돈을 잘 벌었나. 이게 중요한 거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텝은 그 전략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일단 사고, 그리고 1번부터 3번을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걸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네. 이걸 좀 뭐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설명한 걸로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예.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 뭐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혹시 그 기자님은 그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잘 버는 기업. 네, 그렇죠. 돈 잘 버는 기업이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상승하는 기업,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 하나 넣고요. 이제 그거 하나 넣고, 또 어떤 거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그다음 뭐 이를테면은 뭐 배당을 잘해준다거나. 배당을 잘해주는 거요? 자사주를 뭐 많이 소각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성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 예, 그렇죠.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 최근 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KBS 전략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전략이 이제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한다고 치고, 이런 기업들을 20개를 사고, 이제 분기에 한번 이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지금 얘가 결과를 지금 계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결과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전략이 한 연봉이 30%짜리 전략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연봉이 30% 정도 벌 수 있었고요. 거의 뭐 이거는 뭐 놀라운 수익률 아닙니까? 연봉이 상당히 괜찮죠. 연봉이 30% 상당히 괜찮고요. 이게 연봉이 30%가 뭐야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예금에 30%씩 이제 받으면서 그 돈이 계속 봉리로 불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에 봉리 30%면은 원금이 210배가 됩니다. 갑부되겠는데. 그렇죠. 갑부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금처럼 30% 따박따박 벌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밑에 이제 쓱 가보면은 얘가 반토막이 난 적도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8년 그리고 요번엔 코로나 때 그게 반토막이 난 적도 있고요. 이제 보면은 20% 이상 손실이 난 게 최근 20년 동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막 버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깨지는 적도 있지만 이제 이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연봉이 30% 정도 벌 수 있다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 20년 그리고 22년에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처럼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스텝 2였고요. 이제 스텝 2를 해서 오케이, 순이익이 많이 오르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좋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럼 종목을 뽑는 겁니다. 종목을 이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럼 당장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뭐 HD, 현대, 서원, 인텍, 대창스틸, 신라교역 등 이렇게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략은 좋고 이 종목들은 좋은 것 같아 하면은 요 종목들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를 3개월, 6개월 후에 되풀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간이 별로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15분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여간 뭐 여기 나온 이제 구체적인 종목은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나온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 전략도 하나의 예시이고 종목도 예시일 뿐이니까 이거 매수하세요 하는 게 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나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인간 두뇌 전형적인 편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면은 그 경제가 사실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는데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습니다.